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의 철도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던 한국 때문에 한국 열풍이 분다고 해요. 특히 한국 여권만 들고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틴 슈미트입니다. 독일 철도청에서 20년간 근무한 엔지니어로 전 세계 철도 시스템을 컨설팅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파리, 런던, 밀라노까지 유럽의 많은 철도 시스템이 제 손을 거쳤다고 자부합니다. 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철도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새로운 도시 철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그들은 제게 양측의 기술력을 비교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이 제안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200년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한다니요. 한국은 고작 몇십 년 전에야 첫 철도를 놓았을 뿐이에요. 당연히 독일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 측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그중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한국 기업이 맡아 예상보다 빠르게 끝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된 보도겠지.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료를 훑어보았어요. 하지만 사우디 왕실이 직접 한국팀을 칭찬했다는 기사와 함께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상 운행되는 열차 시스템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를린에서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에서도 계속 리야드 메트로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45도가 넘는 극한의 더위와 모래 폭풍이 일상인 사막에서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자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리야드의 성공을 본받아 최고의 도시 철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막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무거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확신했지만 한편으로는 리야드의 성공 사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 리야드로 잠시 이동의 메트로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후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일정을 듣고 의외의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가이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칭찬했고 그들이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리야드행 전용기에 탑승했어요. 아부다비 철도청에서 마련해준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며 이웃극한 환경에서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기내에서 만난 아부다비 철도청 하산 국장은 리야드 메트로에 대한 열렬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팀이 담당했던 구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국이 모래 폭풍을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요.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도 견디는 특수 레일을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리야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더위가 저를 강타했습니다. 2월인데도 기온이 35도를 넘었어요. 공항 입구에서 리야드 메트로 관계자인 압둘라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철도청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놀랐어요. 압둘라 씨는 메트로 개통 이후 도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줄고 대기오염이 감소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유럽 기업들이 건설한 1, 2, 3호선 구간이었습니다. 익숙한 시스템과 기술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들의 기술력이 집약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압둘라 씨는 별다른 감흥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약간 당혹스러웠어요. 오후에 한국 기업이 건설한 4, 5, 6호선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달랐어요. 모래 폭풍 경보가 울리고 있었는데도 모든 것이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이미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지하철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악천후의 안전을 위해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표준 절차니까요. 하지만 압둘라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모래 폭풍이 와도 한국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다고. 지난 2년간 단 한 번의 운행 중단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놀랍게도 깨끗하고 현대적인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역내 온도는 쾌적했어요. 곧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열차를 보며 독일 기술로도 이 정도 수준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차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외부 열기를 차단했고 내부는 별도의 냉방 없이도 쾌적했어요. 열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압둘라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열차는 기존 모델보다 3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모래 입자가 기계 장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수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독한 환경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한국이 만들었다니.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관제센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씨가 센터장인 알리 씨를 소개했어요. 알리 씨는 영어로 유창하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어요. 전체 메트로 네트워크의 가상 복제본을 통해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래폭풍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AI가 각 역사와 열차에 영향을 미칠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했어요. 알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모래폭풍이 오기 6시간 전부터 대비할 수 있으며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대신 속도를 조절하고 필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지보수 센터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열차를 자동으로 청소하고 점검하고 있었어요. 특히 모래 제거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센터 책임자인 파드 씨는 모래가 가장 큰 적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팀은 모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했고 모든 중요 부품에 이중 보호막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40%나 절감되었다고 해요.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엔지니어가 아랍 직원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압둘라 씨가 그를 김현우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엔지니어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제게 질문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사막 환경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사막이 없는 나라인데도 말이죠. 김 엔지니어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에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복잡한 지형, 혹독한 겨울과 무더운 여름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사막이라는 새로운 환경에도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환경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그가 사용한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장애물이 아닌 영감의 원천으로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압둘라 씨는 우리를 메트로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식사하면서 김 엔지니어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고 한국 철도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1974년에 첫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지만 불과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99.9%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하며 열차가 몇 초의 오차도 없이 도착한다고 해요. 오후에는 실제 공사 중인 7호선 확장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모듈식 건설 방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터널과 역사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작업자들이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모래 폭풍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특수 보호복을 입고 있었고 장비들은 모래 차단 텐트 안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라면 이런 날씨에 작업을 중단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루 종일 메트로 시스템을 돌아보며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우리 독일 기술자들은 전통과 안정성을 중시하며 검증된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감하게 혁신하며 환경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압둘라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더 보고 싶은지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한국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어요. 어제 본 한국 기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구글에서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수송한다고 합니다. 이는 뉴욕과 런던을 합친 숫자보다 많았어요. 9호선까지 운영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고 정확성과 청결함, 첨단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압둘라 씨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메트로 설계 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압둘라 씨에게 물었어요. 왜 아부다비는 새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요. 리야드 메트로는 일정보다 6개월 앞서 완공되었고 예산도 15% 절감했으며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심각한 장애도 없었다고 합니다. 설계 사무소에 도착하자 김현우 엔지니어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 온 이정민 박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한국 측 총책임자였어요. 회의실에서 만난 이정민 박사는 예상과 달리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건넸고 저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이 박사는 프로젝트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기반 예측 시스템과 특수 개발된 레일 기술이었어요. 그들은 모래와 극심한 온도 변화라는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200년 역사의 유럽철도 기술을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말이죠. 이 박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긴 역사가 항상 혁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과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압축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낡은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의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 기술만이 최고라는 생각은 오만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혁신은 겸손하게 배우고 변화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정민 박사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리야드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그의 철학과 접근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 박사 옆에 또 다른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김현우 엔지니어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박사가 그를 박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의 전기 시스템 책임자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철도 기술을 넘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준호 씨는 한국의 발전 과정과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어요.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일어서야 했죠. 박준호 씨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근면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한국 철도 기술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1974년 첫 지하철 개통 이후 한국은 빠르게 자체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일본과 유럽의 기술을 배웠지만 곧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서울의 독특한 환경이 우리를 혁신하게 만들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대화는 개인적인 주제로 옮겨갔어요. 박준호 씨가 저에게 중동 지역 여행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프로젝트 후 메카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무슬림은 아니지만 종교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박준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도 메카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메카에 입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특별히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기여한 외국인 엔지니어들에게 메카 외곽 지역 방문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 여권의 특별한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으로 사우디에 입국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쉬워요. 비자 절차도 간소하고 특별 허가도 받기 쉽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독일 여권도 세계적으로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동에서는 한국 여권이 더 유리하다니 의외였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긴밀해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외교적 위상으로 이어진 결과였어요. 우리가 이번 주말에 메카로 가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실래요? 특별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하루 전만 해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어 함께 메카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메카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어요. 이정민 박사와 박준호 씨는 간단한 배낭만 챙겼고 저도 그들을 따라 가벼운 짐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박준호 씨가 한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가 되었어요.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죠. 이정민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여권의 힘은 국가의 외교력과 경제력,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메카에 도착하자 박준호 씨가 자신의 한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이슬람 성지인 메카는 보통 무슬림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는 특별 허가증과 함께 여권을 제시했어요. 놀랍게도 입국 심사관은 별다른 질문 없이 우리를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리야드 메트로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덕분에 상당한 신뢰를 얻었죠. 이정민 박사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도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메카의 외곽 지역을 둘러보며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이 중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리야드 메트로뿐만 아니라 UAE의 원자력 발전소, 쿠웨이트의 교량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중동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로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해요. 기술만이 아니라 문화적 소통 능력도 그들의 강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호텔 옥상에서 메카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슬람의 성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평생 한번 오기 어려운 곳을 한국 동료들 덕분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의 힘과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박준호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였어요. 카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비무슬림인 우리는 하람 성원 내부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외곽에서도 이슬람 성지의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에 불과했고 문맹률이 78%에 달했대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끼니를 걱정했어요. 부모님 세대는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우리 세대는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압축 성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실감했어요. 불과 7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는 나라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한국 철도 기술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어요. 초기에는 일본과 프랑스에서 기술을 도입했지만 서울의 특수한 환경에 맞추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겨울에는 영하 20도, 여름에는 영상 35도까지 오르는 극단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 안정적인 지하철을 운영하기 위해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점심을 위해 현지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사우디 철도청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정민 박사와 박준호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 팀과의 협업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 팀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사우디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술만 팔지 않아요. 지식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독일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반면 한국은 협력과 공유를 통해 더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메카의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이슬람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이야기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문화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교육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메카의 언덕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이는 이 성스러운 도시에서 저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이렇게 메카에 와서 사우디의 철도를 건설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정민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세계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혁신과 발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고 있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단순히 철도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진정한 혁신은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메카의 별빛 아래서 저는 아부다비 프로젝트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독일 기술만이 최선이라는 고집은 버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아부다비 철도청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에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기 전 창밖의 사막을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위로 현대적인 도시가 솟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관통하는 한국 기술의 메트로 시스템이 있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독일의 오랜 철도, 역사와 경험이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사했습니다. 보고서에 결론을 내렸어요. 아부다비의 새로운 메트로 시스템은 리야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한국의 기술적 접근 방식이 현지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이죠. 물론 독일 기술의 장점도 언급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이정민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제 결론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철저함은 우리가 항상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발전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부다비 철도청에서 최종 발표를 했어요.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을 추천한다는 것이 의외였는지 청중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아부다비 철도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솔직한 평가에 감사하다며 곧 한국과 독일 양측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 모델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제 세계관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철도 당국에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후 저는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연구 시설을 둘러보며 또 다른 혁신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정민 박사와 박준호 씨가 그곳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저는 한국 여권의 힘과 철도, 기술의 우수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기술 교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요.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 나은 철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사막에서 배운 교훈이 저의 새로운 여정을 인도하고 있어요. 혁신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철도가 사우디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기술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